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법학 강론 총괄 이해,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더구나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 단체에서 또 교수로 고문으로 위촉받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법률 행정 관계, 사실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법학의 각 분야를 잘 알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은 법학 강론 총괄 이해,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제가 법학의 이 총론적 차원에서 종교 또 도덕, 윤리 등과 관계에서 법학은 어떤 위치에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 어떤 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총론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학 강론 총괄 이해,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는 유명한 그 법학 박사님이시죠. 박일경 선생님하고 또 함수용 선생님이 또 박사님이 쓴 이런 그 훌륭한 법학개론 책을 가지고 지난번에 총괄 부분 또 총론 부분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특히 그 전문자격사 대상으로 법률행정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 스스로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서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수님들과도 함께 나누어서 총괄적 차원에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께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또 대학에 강의할 때도 사실은 제가 공직에 한 15년간 사무관 서기관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봉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학사는 법학을 전공을 해서 법학사로 이제 사무관 서기관 시험에 이제 또 합격을 해서, 공개 채용 시험에 특히 참 합격을 해서 사무관 서기관급 이상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 응시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봐서 합격해서 제가 최초로 제 1회로 1차로 그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6명 들어가는데 사무관 서기관급들이 그렇게 석사를 잘 처음에 많이 못 받았어요. 한 3명 받았는데 주간에 한 8, 9명 받고 야간에 3명 1차로 받았는데, 석사는 그때 3년 동안에 다 해야 되는데 3년 동안에 받은 사람이 저희 같이 들어간 사람 중에 한 7명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29명은 석사를 못 받고 수료로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1회로 받고 이제 바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는 서울대학에서는 이제 위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박사학위에 합격을 했는데, 면접 시험에서 또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해서 제가 그때는 또 책임자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또 연구실장 또 방송실장 이런 그 직책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낮에 도저히 뭐 비울 수도 없고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단국대학교에 대학원에는 이제 5시부터 그 시작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한 5년 만에 제가 박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도 참 받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법학과 행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바로 법정대학 교수로 오라고 해서 법정대학에 교수로 가서 제가 대학 교재에도 법학, 행정학 또 여러 분야 경영학 분야까지 한
20여 권을 교재로 썼는데, 그렇게 교재로 써서 이제 각 대학에 출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대학에서, 여러 대학에서 그 법학 개론, 법학 강론 이런 전체 과목을 총괄하는 과목을 가지고 좀 교양 과목도 해달라고 그러고, 또 법과생들한테는 뭐 특정 법학, 헌법, 행정법 뭐 이런 과목도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민법. 그래서 이제 이게 참 필요하다 해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공직에서 이제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 법학 강론 총괄 이해 차원에서 오늘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학 오늘 강론 총괄을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총괄적으로 이제 법이 어떤 거다, 또 개념과 함께 또 사회생활에서 법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강론 차원에서 각 법이 어떤 법들이 되게 있느냐, 또 우리가 이런 건 최소한 알아야 되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헌법, 바로 국가의 기본법이죠. 최고의 법입니다. 헌법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부터 이제 오늘 강론 분야에서는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또 형법, 소송법, 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있죠. 또 국제법, 사회법, 국제사법 등 여러 가지 분야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주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뭐 한 학기에 저희들은 당시에 그 한 과목 뛰기도 힘들더라고요. 헌법 같은 것은 헌법 같은 정도는 이제 한 권이니까 처음에 한 학기에 다 뛰던데, 행정법이나 보통 2학기, 또 민법 같은 건 뭐 4학기, 5학기, 그렇죠? 형법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은 보세요. 민법은 민법 총칙 분야가 있고,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도 역시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법도 뭐 총론, 강론 분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늘 이게 뭐 저희가 짧은 시간에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 이 법은 우리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 또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 조직은 뭐야?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입법부 조직이 있고, 행정부 조직이 있고, 사법부 조직이 있고, 그렇죠? 입법, 행정, 사법.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조직들 있잖아요. 지방자치 조직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조직에 관한 법, 작용은 그 조직에서 이제 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죠. 그렇죠? 특히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국가 작용, 행정에서는 행정작용이라고 그러죠. 이런 작용이 중요한 게 있다 해서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헌법 분야는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근본적으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 조직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행정법. 행정법이란 뭡니까? 여러분, 행정법은 뭐 행정 조직과 작용에 관한 또 기본법이죠. 그렇죠? 공법이죠. 행정법은 행정 조직, 행정 작용에 관한 그런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행정법이라는 이런 공법적 차원에서도 민법하고 또 될 수도 없어요. 민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국가의 법령을 보면은 5천여 가지 국가 법령이 있습니다. 법이.
그 중에 4,600여 가지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행정기본법까지 나왔죠. 그렇죠?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총괄하는 총칙적 개념에서 행정기본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법학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우리가 해석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행정법 그래서 이제 행정법은 바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 작용의 일부분으로서 그렇죠? 입법, 사법의 관념과 함께 역사적으로 성립 발전된 바로 법입니다. 행정의 의의를 밝히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가 작용의 성질을 표준으로 해서 국가 기관의 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법이다, 공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이제 그걸 총괄하는 법이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가면은 이제 행정에 관한 원칙적인 면, 또 기본 원칙은 법치주의 원칙이다, 또 비례의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이다,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분야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전반적인 그 원칙이 있고 또 이제 행정기본법과 함께 우리 특히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이라든가 행정 절차법도 중요하죠. 이런 법들도 보면 전부 목적이 바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권익 보호가 특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법도 중요하다 해서 제가 이제 헌법과 행정법, 공법으로서 이런 그 개념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는 이제 행정조직법이 나오고 또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행정조직에 관해서는 뭐 중앙행정조직 또 지방행정조직이 있고 또 공공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 나가면 되고요. 또 이제 행정법과 관련해서 다음에 소송법이 나오지만 행정에 관한 모든 분쟁 사건, 위법 부당한 사건은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해결을 하고 또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하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또 따로 있어요. 지금 서울에도 양재동에 가면 행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이제 보통 위법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도 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이제 부당한 사건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예를 들면 구청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면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이제 인용재결을 받거나 인용재결, 심판에서는 인용재결이라고 그러죠. 인용재결은 승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에서는 이렇게 된 걸 인용재결이라고 그러고 기각재결, 바로 패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재결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도 실질적으로 행정심판도 해봤습니다만은 영업정지당한 또 업무정지당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인용재결을 받아서 그렇게 국민들이 정말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를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참 상하겠습니까? 그렇게 인용재결을 받아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행정청의 이런 그 부당한 처분,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해도 좋고 바로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음주운전 면허에서 취소됐다든가. 그럼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 징계 문제, 노동관계, 노무관계 문제, 또 세무관계, 국세관계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 관한 법, 또 행정에 관한 기본법에서 이제 행정 소송법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민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리면,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행정법은 공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민법은 사법이죠. 민법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또 민법은 일반 사법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법, 또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민사소송법이 소송법은 나오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상. 근데 요즘은 이제 행정기본법이 나와가지고 아주 좀 더 행정에 관한 모든 총괄하는 법이 이제 이렇게 행정기본법에서 정해지고 있으니까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제가 이제 보니까 행정에 관한 법에서도 민법이 많이 준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법 제2조에 신성실의 원칙이 나오잖아요. 행정에 관한 모든 윤리 규정, 제가 이제 직업 윤리에 대한 교육도 전문 자격사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국민윤리라는 책도 썼습니다. 윤리관계. 거기에서 이제 윤리 철학적인 문제는 다른 교수들이 썼습니다만, 저도 이제 철학을 공부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법학적인 측면, 그쪽에서는 전부 제가 이제 써서 이렇게 함께 공교로 발행도 했습니다. 윤리에 관한 책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윤리에서도 반드시 정말 법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행위에는 또 민법과 좀 차이가 있는 게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그러죠. 권력기관, 행정기관의 권력적 단독행위입니다. 행정행위는. 그런데 민법은 법률행위 중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민법상 법률행위를 알아야 또 행정행위를 알 수가 있어요. 법률행위란 뭡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행위를 알아야 우리가 행정행위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행정행위와 민법상 법률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행정행위는 단독행위다. 그렇죠? 민법상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다. 단독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상대방 없는 단체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것은 행정사들이 또 이제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할 때 또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건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를 많이 쓰지 않아요?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합 설립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의사의 합치가 중요하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동행위가 있죠. 공동 목적을 위하여 평행적, 구심적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설립행위,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법인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법과 차이가 있죠. 상법은 뭡니까? 상법의 주식회사나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영리법인이라고 그러죠. 영리법인 설립은 등기에 함으로써 설립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행정법상 법인 설립 인허가 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걸 아시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 관한 4,600여 가지 행정기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이것은
2021년 3월 23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1조의 목적, 1조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1조의 그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행정기본법이 하도 그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행 일자가 뭐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이 중요하죠. 법에 합치돼야 한다. 특히 헌법에 합치돼야 한다. 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 차별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죠?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 이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형식적 평등이라고 그러죠. 왜?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배급 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세금도 물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질적 평등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업주에게들은 세금을 좀 많이 물리잖아요. 수입이 적은 사람은 세금 적지 않아요. 그럼 남자 여자의 병역 의무만 하더라도 남자는 뭡니까? 의무적으로 영장이 나오면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원제잖아요. 그렇다고 남녀가 차등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차별금지. 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해서 동일 결정을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동일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똑같이 행정관청에 법인 설립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A라는 사람에게는 법인 설립 인허가를 해주고 B라는 사람에게는 안 해줬다. 그건 행정 원칙에 어긋난 거죠. 그렇죠? 자기 구속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공익사익 비례의 원칙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개설할 때 공익에는 굉장히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개인 토지를 수용을 했을 때 공익에 유익한 만큼 토지도 그만큼 보상해야 된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겁니다.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민법 제2조의 신성실의 원칙. 이것은 어느 법에나 적용되겠습니다. 행정법에 적용됩니다. 행정의 모든 공직자들의 윤리 규정에도 이게 바로 신성실의 원칙은 꼭 나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자금과 관련 없는 의무 부과.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시에 다른 토지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했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의 이러한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 행정법에서도 이제 총괄적으로 전에 저희들 행위 배울 때는 법적합성, 공정성, 실효성, 뭐 확정성, 불가변력, 불가쟁력, 뭐 구제제도의 특수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의 이제 기본법에서는 각종 행정기관에다든가 뭐 법령에 대한 그 해석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행정청의 개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기본법에서는 적극 행정의 추진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상 목적도 국민 권익 보호에 있다 하는 건 내가 수차 얘기했습니다. 적극 행정 추진. 지금 특히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디지털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떤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그런 걸로 해결하는 문제. 그래서 적극 행정, 이런 시대, 온라인 시대, 적극 행정 추진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잠깐 행정기본법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행정법과 또 이제 민법, 또 이제 민법에도 뭐 물권법, 채권법, 진족상속법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권법은 물권에 관한 여러 가지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채권은 이제 그 채권, 채무관계, 친족상속은 친족관계, 또 상속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계가 전부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민법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상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법은 예를 들면 법인 하나만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민법에서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법인, 설립 인허가는 민법상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들이 이 업무를 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러나 상법상 영리법인, 주식회사나 한 명의 합자회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등기함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상 법인,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행정관청에 허가를 얻어서 설립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등기함으로 설립한다 하니까 이제 여기는 법무사나 변호사, 또 법조인들이 주로 이제 법무팀에서 회사 설립할 때 법무팀들을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법 하면 독립된 법역으로서 존재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개념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상법이라고 할 때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라 하면 상법전의 내용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통일적인 개념으로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그러니까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기업생활관계, 뭐 상업관계, 기업관계. 저도 이제 기업 경영 컨설턴트로서 또 경영 지도 또 해봤습니다. 이제 주로 상법이 많이 적용되고 상법 하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법 개념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기업의 주체, 또 객체, 또 상행위 문제, 행정법도 행정행위가 있듯이 이런 상행위가 있잖아요. 상행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해서 이제 상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알아야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회사도 이제 주식회사가 있고 또 조그만 회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리법인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회사, 뭐 이런 주식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에서는 뭡니까? 2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으로서 조직된 회사입니다. 그렇죠? 합자회사는 뭡니까?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입니다. 유한책임, 무한책임 사원 함께 합자회사는 한 명에서는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조직되고, 그렇죠? 주식회사는 뭡니까?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와 그 권리 의무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전 사원은 그 주식의 이제 인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그 한도 내에서 책임 의무를 갖는 거죠. 또 수익도 거기에서 보게 되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회사가 있다. 또 보험 제도도 있다. 그렇죠? 상법상에는 보험도 이제 많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보험도 많죠. 무슨 손해보험, 화재보험, 뭐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이렇게 보험들도 종류가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또 해상 기업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해상에 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꼭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국가 전문자격사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보니까 형사상의 어떤 처벌을 받을 때 예를 든다면은 아까 전문자격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는 형사벌과 함께 받게 됩니다. 벌금형까지 받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형사벌까지 겸하게 되니까 이게 검찰까지 고발이 돼요. 그러면 검찰까지 가서 그러면 형법도 알아야 되죠. 그런 문제가 형사상의 문제도 알아야 모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형법이란 뭡니까? 범죄의 내용과 형벌의 종류를 정한 법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한 법이 바로 형법입니다. 범죄의 내용 또 형벌의 종류를 정한 법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형법입니다. 요즘에는 뭐 죄도 하도 많아서 죄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특히 폭력 행위가 많아가지고 뭐 남을 때리고 심지어는 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때리고 뭐 상처 주고 심지어는 참 사상에까지 이르게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형벌을 줄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법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상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형법에서는 특히 죄형 법정주의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란 뭡니까? 죄형 법정주의는 근대적 형벌 제도를 지배하여 온 원칙으로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또한 형벌도 없다. 그 얘기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아주 멋있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정해놓은 원칙을 말합니다. 죄형 법정주의 반드시 법률로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어떤 죄에는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거.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형법 공부를 하면서도 봤지만 이 죄형 법정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아예 그냥 시험도 막 나오고 그래요. 죄형 법정주의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죄가 있으면 또 벌을 줘야 한다. 요즘에 얼마나 범죄 행위가 많습니까? 근데 형벌을 줘야 한다. 형벌이란 뭡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즉 형벌 본질에 관하여 이제 응고 이론과 목적 이론과의 대립이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적 이론 또 응보 이론, 응보 형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학설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형벌도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많은 이론들이 있을 수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법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형사상의 이런 문제는 형사소송법으로 그렇죠? 형사상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이제 구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가 어떤 재산상의 문제 이럴 때 민사 문제로 소송이 됐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고 또 행정관계에서는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송법은 절차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실체법과 달리 절차법이다. 그래서 이제 실체법과 절차법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법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법과에 다닐 때는 국제법도 다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와 국제 관계 및 개인의
국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 사회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국가 간의 관계. 요즘에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여러 나라의 관계마다 복잡합니다. 거기는 국제법이 적용되는 거죠. 전쟁을 일어난 관계, 또 뭐 서로 관세 문제, 또 교류 문제, 또 서로 뭐 관광 산업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제법 관계가 얼마나 많이 적용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관계와 국제 단체, 또 국제 여러 가지 단체도 많잖아요. 국제적인, 또 개인의 국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회의 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 간의 관계와,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관계와 국제 단체 및 개인의 국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회의 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국제법은 국가 또는 국제 단체, 개인에 관하여 그 권리 의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 국가와 단체 간, 개인 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무슨 개념부터 우리가 잘 알고 나가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엔 국제단체도 많잖아요. 유엔도 있고, 뭐 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 여러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 그러니까 국제뿐만 해도 뭐 알아보려면 요즘에 국제화 시대이고 국제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더구나 AI가 세계를 지금 아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국제법도 잘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법 관련해서 요즘에 특히 저도 이제 외국에 강의를 많이 다녀봤어요. 사실은 법률 행정뿐만 아니라 경영관계, 평화, 통일 관계로 인해서, 또 제가 이제 소망교회 장로로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 외국 선교를 위해서 미국도 통일 선교 대학을 열어서 뭐 뉴욕, 또 시카고, LA, 휴스턴 가서 남북 문제, 통일 문제, 평화 문제, 또 국제정치 문제 강의를 했고, 또 캐나다도 일주하면서 보면서 캐나다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캐나다 지부에서 또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캐나다를 돌면서 강의를 했고, 또 캐나다 교회 가서도 이제 제가 강의를 통일선교, 평화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또 함께 저희 교회 합창단도 가서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우리가 중국 처음에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아주 우리나라와 가까이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20개 성을 순회하면서 경영 전략에 대한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새마을 교육을 많이 이제 아주 잘 받아들이고, 그런 모델로 해서 거기에 이제 농촌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교육도 모두 같이 하면서, 새마을 교육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교수들이, 또 새마을 전문 교수들이 했고, 저는 이제 경영 전략, 제가 경영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 관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장 시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됐더라고요. 노트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아주 선진국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키다 보면 그건 경제가 참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유롭게 모든 걸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영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주장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돼야 된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제가 모스크바의 교계에서 신학대학을 세웠기 때문에 교회 행정론 가지고 또 모스크바 신학대학에,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서 또 이제 한 달 동안씩 강의를 했고, 중국에도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서 경영전략, 또 여름 방학 때 한 달씩 가서
뭐 한 달이 아니죠. 여름방학 우리 대학 교수는 한 두어 달씩 방학을 하니까 뭐 두 달 동안 가서 이렇게 한 학기 강의를 다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잊을 수가 없어요. 또 몽골은 우리 한민족 문화하고 뭐 유사한 면이 많아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후원도 하고 장학금도 지급했기 때문에 제가 장학금 국방선교 부장을 할 때 장학금을 가지고 와서 또 주기도 했고, 또 몽골에 울란바토르 대학도 갔지만 몽골 그 수도에 거기도 가봤지만, 또 이제 그 징기스칸의 몽골에 그 쭉 저 몽골을 지배하면서 다녔던 그 흔적도 보면서 사막지대까지 다 돌아보고 왔었습니다. 너무 아주 계엘에서 함께 잠도 자고 몽골인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도 많이 했는데 너무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몽골도 이렇게 가서 했다. 또 동남아 일대를 쭉 다니면서 했습니다. 대만도 창영대학에 초청을 해가지고 대학에 가서 또 강의를 오래 했고, 또 거기 국방성에서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그 국방부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전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그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아주 잘 그렇게 강의도 하고 또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렇게 왔습니다. 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뭐 쭉 다니면서도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고,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지역도 가서 이제 강의도 했고, 또 이제 특히 유럽 지역은 아주 제가 충남 지역에, 충청 지역에 그 예비군 민방위 교수로 그때 임명을 받았어요. 충청 지역 전반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충청 지역에서 이제 유럽 지역에 또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이죠, 우리 교수들을 보내주더라고요.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민방위 예비군 교육을 어떻게 하나 그쪽 지역에 전부 알아가지고 저희를 또 강의도 하고 그쪽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 지역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 함께 그렇게 강의도 하고 함께 세미나도 하고 해서 또 우리나라에 와서 적용할 건 적용하고 또 적용하지 않을 것은 안 하더라도 아주 그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금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세계. 그러니까 국제화 시대. 그렇게 국제화 시대, 국제사회 속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러려면 국제법도 알아야 되고 국제관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관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마지막 분야로서는 이제 사회법, 우리나라 이제 사회법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사회법이란 뭡니까? 시민 사회 변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봉건 사회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시민사회, 또 시민의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었으며, 자유와 평등의 보장은 물론이고 개인은 법상으로 또 인격을 가지는 동시에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과 자유와 모든 기회가 법적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법, 제가 법학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그 사회법 이 분야를 상당히 또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거기에 사회법 가운데서 특히 이제 노동법.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꼭 노동법, 사회법 이 분야를 또 선택 과목으로 해서 또 많이 공부해 봤습니다. 행정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상급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사무관을 할 때도 이 노동법을 해봤는데 제가 노동법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법이라 하면 뭡니까? 노동법이라 하면 그 대상 면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종속 노동법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법 이념에서 볼 때는 근로자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근로자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법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생존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있잖아요. 이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근로기준법.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그때 특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입니까?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일정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근로관계법 중에 기본법의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 자유의 방임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은 우선 소속됐기 때문에 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생겼다. 그래서 특히 저임금이라든가 장시간 노동 문제, 또 산업재해 문제, 근로환경 등의 불리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제 항상 필요해서 요즘은 근로기준법이 많이 지금 아주 잘 개정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제법이 또 있죠. 그렇죠. 산업혁명을 전후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질서는 아담 스미스가 있었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여 기초를 두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사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거대한 독점 자본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서 사경제에 대한 자유방임은 국민의 복리와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하게 돼서 여기에서 국가는 사경제에 깊이 개입하여 이를 규제하고 또한 제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경제에 관여하여 이제 독과점 기업에 의한 횡포와 또 경제적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경제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복지, 요즘에 복지사회, 복지사회, 복지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복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보장법이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사회보장법, 국민 복지를 생각하는 사회보장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그러면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복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에 관한 그런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제사법이라고 있죠. 마지막으로 국제사법. 국제사법이란 뭡니까? 국제사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사법관계에 적용할 사법을 지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그래서 사회적 사법관계에 적용될 사법은 그 생활관계에 있어서 한 국가의 법률만을 적용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의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이란 내외 사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법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은 자국의 어떤 법만 가지고는 해석되는 게 아니고 또 외국의 법까지 적용해야 될 그런 외국의 사법까지도 같이 적용해야 될 그런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국제 교류에 있어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이르기까지 사회적 생활관계가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자 도입이라든가 경제협력, 또 해외 취업, 해외 어떤 투자라든가 또 상행위, 또 어업, 또 해운, 국제 결혼, 입양 등 수많은 이제 사회적 사법 관계의 생활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에 입양도 국제관계 입양도 많아지고 그렇죠? 해외 취업도 해야 되고 얼마나 요즘에 외국 가서 취업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국제사법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또 취업을 하고 생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법관계, 바로 사회적 사법관계란 사회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관계를 말하면서 또 국내적 생활관계를 규정하는 국내적 사법관계와 대립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남녀가 국내에서 결혼을 한 경우는 국내적 사법관계로서 국내적 사법관계에서 단순하게 국내법만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 때는 국내의 어떤 그 민법상, 호적상 그런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미국 남자와 영국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 사법관계인 것입니다. 사회적. 미국 남자와 영국 여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했다. 사회적 사법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사법관계에 적용해야 할 법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사법, 예를 들면 미국 남자가 영국 여자와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했을 때 그쪽 법도 자기들끼리도 어떤 그 법 적용도 돼야 되지만 우리나라 법도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국제사법, 이와 같이 국제사법은 사회적 사법관계에서 그 관계, 국가들 간의 사법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 어느 나라의 법 규정 하나를 택하여 그 법률 관계에 적용하게 되는데 그 법 규범을 준거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준거법. 그러니까 미국 남자가 영국 여자 결혼할 때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할 때 우리나라 법을 적용했다 했을 때 준거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준거법. 그 적용한 법은 바로 준거법이다. 이렇게 해서 참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법도 알아야지만 또 국제사법도 알아야 되고 국제관계. 그렇죠? 법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헌법부터 행정법, 행정기본법, 민법, 또 상법, 형법, 각종 소송법, 행정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또 행정심판에 관한 법, 또 형법에 형사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 민사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민사소송법, 이런 것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상의 문제, 특히 이제 비교했잖아요. 민법상 법인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는 것은 행정사들의 업무로서 행정사가 지금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한 40여만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직자들도 이제
줬지만 요즘에 주로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이제 많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상법상 법인은 이제 법무법인에서나 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이런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 민사소송, 뭐 소송법, 또 국제법, 또 국제사법까지 해서 오늘 총괄적으로 법학 강론 분야에서 여러 가지 법을 다 여러분에게 정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이걸 설명을 하려면은 뭐 4년 동안 해도 다 못하잖아요. 4년 이제 대학에서. 그렇죠?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 뭐 4년 동안 배워도 교재도 어느 땐 처음에 1, 2학년 때는 다 뒤에 부분까지 뛰지 못하고 중간쯤 끝나다가 망한 과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수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법학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또 여러 가지 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생활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적 동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잘 지키느냐.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법도 중요하지만 더 앞서서 서로 진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행복을 창출할 수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문학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작품을 써서 이제 그림금강산 작곡하신 분이 제 시를 보고 한 12곡을 작곡을 해주시고 비둘기집 작곡한 분이 한 3곡 그리고 나머지 가요 하신 분이 한 3곡에서 지금 17곡, 18곡 이렇게 지금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저작권, 음악 저작권 옆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저는 그런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법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 진실하고 선한 사회 또 평화로 하나 되는 사회 갈등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앞으로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것이 서로가 미워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평화로 하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민족의 통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정말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0위권 내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한류 문화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똑똑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갈등률이 좀 많다는 거. 빨리 이 갈등을 없애고 하나로 평화로 통일되는 평화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꽃피는 대한민국 꽃의 향기가 짙어서 세계 속에 꽃의 향기를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법학 강론 총괄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바른 결산을 하시고 2026년 새해에는 더욱더 형통함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법학 강론 총괄리에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